오늘은 대한민국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 MAH, 바로 그 화제의 한국형 하인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이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기체는 작년 12월 17일에 기습적으로 초도 비행을 마쳤습니다. 사실 마리논이 개발될 때 국내 여론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송용 헬기를 공격 헬기로 개발한다고 하니 그 성능이 얼마나 나오겠냐며 상당수의 국민들이 비난 일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180도 바뀌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인 2025년 1월 25일에 미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인 워존에서 아주 상세하고 긍정적인 분석 기사가 실렸기 때문입니다. 미국 워존이 사실 웬만해서는 정치적 해석을 넣지 않고 무기의 순수 기술적 운용적 측면을 깊게 파고들기로 유명한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워존이 MAH를 두고 러시아 밀-24 하인드를 연상케 하는 뛰어난 다목적 공격 헬기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의 헬기 기술력을 극찬했다는 것이 이례적입니다. 러시아의 밀-24라고 하면 구소련이 만들어낸 날면서도 병력을 태우는 공격 헬기의 대명사인데요. 그런데 한국 헬기가 그런 평가를 받으니 그동안 받았던 비난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국민 천덕꾸러기에서 한국의 새로운 수출 효자로 거듭나고 있는 대한민국 해병대용 상륙 공격 헬기 MAH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MAH는 일전에 논란이 꽤나 거셌습니다. 굳이 해병대용 공격 헬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느냐, 그냥 외국산 완제품 사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냐 등등 별의별 목소리가 오갔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이 본격화되고 시제기가 날아오르자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반응이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전자광학적외선 장비부터 20mm 사면장포, 대전차 유도탄, 공대공 미사일, 로켓포드까지 튼튼한 무장 패키지를 갖췄고 동시에 병력 수송 기능도 일정 부분 살렸다는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입니다. 특히 워존 기사에서 강조한 부분 중 하나가 MAH 시제기 날개에 달린 무장 하드포인트입니다. 좌우 각각 3개씩 총 6개가 달려있는데요. 이대로 전력화가 완료되면 여기에 국산 청검 대전차 미사일, 미스트랄 공대공 미사일, 무유도 로켓까지 달아서 강습 상륙 작전을 바짝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 해병대가 상륙하며 맞닥뜨릴 해안경계부대나 전차, 차량을 깨부수는데 제대로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MAH가 예전 러시아의 밀-24와 비슷하다고 하니 밀-24가 어떤 헬기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밀-24 하인드는 소련이 1970년대 개발한 다목적 공격 헬기로 강력한 화력과 병력 수송 능력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설계가 특징입니다. 최고 속도 335km/h에 항속거리 약 450km로 보조 연료통 탑재 시 최대 1000km에 달하며 조종석과 주요 부위에 티타늄 장갑과 방탄 유리를 적용해 높은 생존성을 확보했습니다. 무장으로는 12.7mm 기관포와 23mm GSH-23L을 장착할 수 있으며 S5, S8 로켓, AT6 스투름 대전차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또한 동체 후방 캐빈에는 최대 8명의 병력을 탑승시킬 수 있어 단순한 공격 헬기가 아니라 공수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동성을 자랑하는데 냉전 시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전장에서 운용되며 지속적인 개량을 거쳐 현대전에서도 여전히 실전 배치되고 있는 기체로 유명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해병대가 공격 헬기 비행대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한때 해병대 항공대는 1950년대에 고정익기를 운용하다가 해체됐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해군 항공에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2014년에야 해병대 항공대 설립이 승인됐고 급기야 마리논 헬기 30대를 기반으로 한 강습 헬기 전력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공격 헬기까지 갖추게 되니 해병대가 독자적 항공 전력을 완성할 날이 머지않은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AH가 등장하기 전 해병대 공격 헬기로는 외산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AH-64 아파치 가디언도 도입했고 미 해병대에서 운영 중인 AH-1Z 바이퍼도 괜찮은 선택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검증된 무기를 쓰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상당히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국내에서 처음 도입하는 무기 체계를 무모하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선택지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국내 개발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화를 밀어붙였고, 이를 통해 우리 방산업계가 갖게 될 기술적 자립, 수출 경쟁력과 한국 해병대 특유의 작전 개념에 맞춘 맞춤형 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해 독자 개발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MAH가 완성되기까지 가장 애먹은 부분 중 하나가 해상 환경에서의 부식 방지였습니다. 마리논 개발 때도 그렇고 해병대 헬기는 늘 바닷바람을 맞으며 작전을 해야 하다 보니 부식 대책이 육군용 헬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체 표면재부터 코팅 소재, 내부 부품까지 모조리 새로 시험해야 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군 내부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군에서 만들어지는 다른 헬기나 무인기에 모두 적용해도 될 만큼 데이터를 쌓았다라고 할 정도라며 밝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이냐면 초창기 미국이 바이퍼를 개발할 때 코팅 기술 개발에 골치를 썩였는데요. 이 때문에 바이퍼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을 모듈 설계를 하고 전자계통은 빈 공간 없이 레진으로 메꿔버리기도 했습니다. 기체를 레진으로 메워버리면 염분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개발 방법을 한국이 독자 기술로 해결했다고 하니 한국의 방산 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별개로 마리논 개발 시 초기에 겪었던 로터 헤드 파손 사고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8년에 일어난 추락 사고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수리용 계열은 위험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철저한 점검과 설계 개선을 거치면서 현재는 육군 수리온, 해병대 마리논 모두 꽤 안정적인 운영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입니다. MAH가 개발 중인 시점부터 카이 내부 테스트 영상이 살짝 유출되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정말 하인드처럼 생겼다는 말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약간 짧은 스터빙에 중무장을 빽빽하게 장착한 모습은 상당히 비슷했는데요. 워존 기사에서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하며 람보 영화에서 소련 헬기 역할을 맡았던 개조형 퓨마와도 묘하게 닮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둘 다 같은 퓨마 계열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 놀랍지 않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외형 유사성을 넘어서 한국형 MAH는 공격 임무뿐 아니라 해안 수색 특수전 지원 재난 구호 등 다목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 밀 24의 철학과 일맥상통합니다. 아울러 독도급 강습 상륙함이나 차세대 경항모에서 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이 MAH가 정식 전력화된다면 독도급 강습 상륙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에 탑승해 해안 상륙 지원을 더욱 강력하게 해줄 게 분명합니다. 지금까지는 상륙부대의 근접 항공 지원이 주로 해군 함포나 해군 항공대의 링스 혹은 육군 항공의 지원에 많이 의존했는데 이제는 해병대 자체적으로 공격 헬기를 굴리게 되니 이전까지 있었던 해병대의 구식화된 전술교리는 모두 고쳐쓰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해병대는 작전 유연성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MAH 기체 시험 때 시뮬레이션 환경을 일부러 동해 서해 남해를 각각 나눠서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역은 지역마다 염도, 기후, 파고가 다 다른데 실제로 미 해병대식 테스트 기준 못지않게 세세한 항목을 적용해봤다는 겁니다. 혹독하게 굴린 만큼 문제점이 미리 드러났고 그만큼 대처할 시간과 데이터가 많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실제 양산과 실전 배치 시점입니다. 방위사업청 발표를 보면 MAH는 오는 2026년 하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이후 양산을 통해 24대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국내 여론이 나빠서인지 먼저 10대 정도만 드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한국형 MAH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공격 헬기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AH-64의 아파치 가디언과 해병대 대표 공격 헬기인 AH-1Z 바이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AH-64의 아파치 가디언은 30mm 체인건을 기본 무장으로 하며 AGM-114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최대 16발, AIM-92 스팅어 공대공 미사일 최대 4발, 70mm 하이드라 로켓 최대 76발을 탑재할 수 있어 강력한 타격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에 비해 미국 해병대의 AH-1Z 바이퍼는 20mm 게틀링건과 함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최대 16발,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최대 2발, 70mm APKWS 레이저 유도 로켓 최대 76발을 장착하며 해상작전에 최적화된 설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해병대용 MAH는 이
20mm 사면장포를 장착하고 천검 대전차 미사일 최대 8발, 미스트랄 공대공 미사일 최대 2발, 70mm 무유도 로켓포드 최대 28발을 운용할 수 있어 미국이 자랑하는 두 공격 헬기보다는 다소 화력이 약하지만 상륙작전에서의 기동성과 해병대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운영 능력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국내 군 전문가들도 과연 이 MAH가 북방 한계선에서 벌어질 해병대 상륙작전 혹은 독도와 이어도 등 분쟁 지역에서의 돌발 사태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궁금해할 정도입니다. 일단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콘셉트의 해병대용 헬기가 탄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MAH는 해병대가 오랜 수건 끝에 갖게 될 공격 헬기이자 동시에 병력 수송 능력을 일부 포함하는 한국형 하인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논란과 사고를 극복하고 마침내 첫 비행을 완수했으며 해외 전문지에서도 호평을 받는 상황입니다. 미래전 양상에서 해병대가 독자 항공전력을 구축한다는 건 단지 상륙작전에서의 화력 지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도 연안작전을 억제하는 상징성까지 갖게 됐습니다. 워존이 말하길 한국은 이미 MAH 개발의 길에 들어섰고 이 길은 앞으로도 더욱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25년 1월 2일 미르온 전력화 영상입니다. 500MD와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한국형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이 1호기 생산을 시작으로 전력화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오는 2031년까지 16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될 미르온은 표적 획득지 시장비를 장착하여 표적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미사일 경보 수신기와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하여 생존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자동 비행 조종 장비와 통합 전자지도 컴퓨터 등 최신 항전 장비까지 탑재하여 조종사의 임무 부담을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여기에 미르온의 주요 무장 체계는 천검 공대지 미사일과 70mm 로켓, 20mm 기관포 등을 장착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작전에 따라서는 캐스터 발사형 드론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대 4발을 장착할 수 있는 천검 공대지 미사일은 미르온의 핵심 공격 수단으로 적성국의 전차와 기갑부대를 초토화하기 위해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무장체계입니다. 천검은 풍산에서 개발한 폭발 반응 장갑, 격파형 텐덤 탄두를 장착하여 상당히 우수한 장갑 관통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약 1000mm 내외의 관통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통력 수치는 약 1200mm급 관통력을 가진 헬파이어 미사일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치인데요. 3세대급 전차들의 방호력이 통상적으로 700에서 800mm 수준을 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천검 공대지 미사일의 관통력은 적성국의 모든 전차와 기갑 전력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적성국인 북한과 중국 등은 전차를 비롯한 기갑 전력의 성능은 한국보다 뒤떨어지지만 수적 측면에서 한국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무기의 질적 우위는 전투에서의 승리를 보장하지만 무기의 양적 우위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적 측면에서 우위는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데요. 제 아무리 한국이 K2 전차를 비롯하여 우수한 지상무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지상군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북한과 중국의 모든 기갑 전력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160대 이상을 전력화할 미르온이 각 4발의 천검을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면 한 번에 600대 이상의 적전차를 파괴할 수 있어 지상군에 대한 효과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전술적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천검은 사거리가 약 8km로 상당히 양호한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헬기의 가장 큰 위협은 적의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특히 보병들이 휴대할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헬기의 생존성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적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헬기의 생존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적보다 더 긴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병이 헬기를 상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대공 미사일은 5km를 넘지 않는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헬기에 장착하는 공대지 미사일의 사거리는 이보다 더 길어야만 적의 공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미르온을 전력화하기 이전에 사용하던
코브라 헬기와 헬기용 헬리토 미사일은 사거리가 약 4km 수준에 불과하여 사거리 측면에서 적의 지대공 미사일보다 우위를 점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코브라 헬기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 자칫 적의 반격에 아군이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가 높았던 게 사실인데요. 게다가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아파치 헬기는 현재 36대만 보유하고 있어 헬기가 수행해야 할 모든 작전을 도맡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르온과 천검이 전력화되면서 이제는 이러한 위험과 작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8km 수준의 사거리를 보유한 천검은적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이 공격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도 얼마든지 적의 주요 표적을 제압하고 지상군에 대한 화력 지원이 가능하며 육군이 운용하고 있는 아파치 헬기와 하이로우 믹스로 임무를 분담할 것입니다. 또한 미르온은 천검 공대지 미사일을 보조하기 위해 70mm 로켓도 함께 운용이 가능합니다. 미르온에는 70mm 로켓 7연장 발사기를 좌우에 하나씩 도합 14발의 로켓을 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는데요. 일각에선 14발의 로켓 발수를 두고 무장이 다소 빈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70mm 로켓의 유도 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발사 탄수를 정밀한 핀포인트 공격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이며 미르온이 70mm 유도 로켓을 장착한다면 또 하나의 전술적 이점을 얻게 됩니다. 헬기에서 운용하는 70mm 로켓의 정밀 유도 기능을 탑재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70mm 로켓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히드라 로켓도 무유도로 개발되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70mm 로켓에도 유도 기능을 탑재함으로써 적은 수량의 로켓으로도 주요 표적을 손쉽게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70mm 유도 로켓을 운용하게 되면 지상에 위치한 적을 타격하는 것 이외에도 또 다른 전술적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드론과 무인기 전력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70mm 유도 로켓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원래 헬기가 드론을 제압할 때는 주로 20mm 또는 30mm 기관포를 사용해왔지만 해당 무기 체계들은 공중에서 비행하고 있는 드론을 직접 격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값비싼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여 드론을 제압하는 것은 비용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그래서 미국은 미사일보다 저렴한 가격의 로켓 중에서 유도 기능을 갖춘 APKWS를 공대공 용도로 개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이러한 공대공 로켓이 무인기 요격 이외에도 일부 순항 미사일에 대한 요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유도 로켓의 다목적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고려할 때 한국이 70mm 유도 로켓을 미르온에 탑재한다면 향후 한국도 다양한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와 이란의 기술력을 모방하여 각종 자폭 드론을 제작하고 있으며 한국군 내에서도 이러한 북한의 자폭 드론을 효율적으로 제압하는 다양한 방안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미르온은 한번 출격 시 가능한 작전 시간은 약 2시간 20분으로 이 시간 동안 아군의 기갑 부대를 상공에서 호위하며 적성국의 드론과 무인기까지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면 그만큼 미르온의 전술적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인데요. 천검에 더해 70mm 유도 로켓까지 장착할 미르온에 많은 기대가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욱 놀라운 점은 미르온이 다양한 드론을 장착하고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처럼 헬기의 생존성을 위협하는 무기 체계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헬기의 생존성을 향상시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이 바로 무인기를 활용한 멈티인데요. 한국은 하나의 미르온에 최대 4개의 드론을 장착하여 유무인 복합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미르온에 탑재될 드론은 위험 지역을 사전에 정찰하고 딥러닝 AI 기반 기술로 위협, 포착 시 조종사에게 자동으로 상황을 경고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아군 헬기의 생존성을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적진을 직접 타격하는 자폭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미르온의 작전 성공 확률을 더 증대시켜 줄 수 있습니다. 또 한두 대에서 4대가 하나의 편대를 구성하는 헬기 전력은 한 대의 미르온이 드론을 통해 적 표적과 위험 지역을 정찰하면 나머지 3대의 미르온이 신속하게 지상 표적을 제압하는 연계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한국 육군의 항공작전 역량을 증대시켜줄 미르온은 오는 2031년까지 약 5조 7,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60대 이상이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은 아파치 헬기 이외 노후화된 무장 헬기만 보유하고 있던 헬기 전력을 재편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중강습부대, 어모와 적전차 경멸 등에서 많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헬기의 단점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지만 여전히 대전차전 등에서는 헬기가 가진 우수한 장점도 재확인되었는데요. 한국은 다량의 장갑차와 전차를 보유한 중국, 북한과의 작전을 항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작전 환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진 과정에서 정찰, 어모, 지상제압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기 전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아파치 헬기를 제외하고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헬기 전력은 턱없이 부족하며 일각에선 드론 만능론에 빠져 헬기의 전술적 가치와 한국의 작전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전력화를 앞둔 미르오는 아파치 헬기와 함께 한국 육군의 항공작전 역량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 적성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중요한 전력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